네, 저는 동양대학교 교양학부의 교수로 있는 장경욱입니다. 2019년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게 처음 시작됐을 때 그 표창장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뉴스공장 인터뷰했고요. 이후로 다른 입시 혐의들과 관련해서 조국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 2번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교수님하고 저하고 2021년 8월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네. 3년 가까이 지났는데 네.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이 일에 관심은 가지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 사이 정경심 교수님 이제 그 형기를 마치시고 가석방 되시고, 예. 또 한편 조국 교수님 지금 1심, 2심 선고하고 대법원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국 교수님 재판에서 역시 동양대와 관련된 혹은 또 제 분야, 입시 분야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판결에서 그동안 제가 재판 참여하면서 도저히 유죄 판결이 나서 안 될 부분이다 싶었던 게 왜 판결을 났는지 내용들을 쭉 검토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국 전 장관 그 대법 판결 앞두고 네네. 이러저러한 판결에 문제점이 있다. 네네. 그 사실은 SNS에 이제 그런 글을 쓰셨는데 네네. 그 글을 보고 저도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걸 왜 생각을 못했었지? 하는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 눈에 띄었거든요. 네네. 그런 글을 쓰게 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과거 정경심 교수님 재판을 통해서 저도 처음으로 이제 1, 2, 3심이라는 것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알던 사법 시스템이나 체계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법적인 판단이 나면 이것이 확정된 진실이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네. 또 1, 2, 3심을 거친 것은 그만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판단된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경심 교수님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 전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에 많이 무너졌어요. 이게 굉장히 불완전한 인간들의 판단 시스템이고, 그것이 사건의 진상을 다가가는 그들의 어떤 루틴과 문법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그 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법체계 시스템 안에서 유죄라고 판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제가 과거에 학생처장이나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이 중고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 교수님 재판에서 유죄 난 것들을 가만히 봤을 때 저로서는 굉장히 제 상식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건데 법적으로 유죄라고 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과연 우리의 법과 우리의 상식 사이에 있는 괴리가 실제로 이 괴리가 정당한 것인지를 한번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조민 씨 이 딸의 장학금 문제예요. 네네. 그거를 6학기 장학금을 받았는데 뒤에 3번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에 받은 것이다. 네네. 그러니 이건 뇌물이다라고 기소를 했었고, 예, 맞아요. 무슨 곁가지처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뇌물은 무죄가 나고 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 공직자 등 네네. 적용 대상에 오류가 있다. 네네. 이 점을 찾아내셨더라고요. 네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내용을 요점만 말씀드리면 일단 내 문제는 무죄가 됐고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공직청탁법, 청탁금지법. 네. 네, 그 법에 관해서는 유죄라고 알려져 있는데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의혹이 있었죠. 자녀가 장학금 받은 것도 대상이 되느냐, 네. 혹은 중간에 받던 거를 그럼 그만뒀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는 의구심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와는 별도로 애당초 이것이 그 법에 저촉되는 금액이 아니고 재판 대상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예 재판 대상이 아니었다. 네네.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법을 찾아봤는데요. 청탁금지법을 찾아보면 거기 공직자 등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공직자라고 알고 있는데 공직자 등이라고 해서 꼭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여러 이제 네. 직의 사람들이 있죠. 거기 보면은 심지어는 이제 초중등 교원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사립학교 교원도 해당이 되고 네.
유치원 뭐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집에 제가 알기로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이란 말입니다. 네. 조민 씨의 부모가 다 공직자예요. 공직자 등에 해당이 예, 되죠. 공직자 등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민정수석 조국이 뭐 그거를 거절했어야 된다거나 민정수석 조국이 200만 원 다 받은 것으로 계산한다거나 뭔가 좀 이상해서 제가 판결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판결문에 좀 눈에 띄는 구절이 2개가 있었어요. 네. 피고인 조국 역시 민정수석 이후에도 공직자로서 피고인 노안중에게 계속 장학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거나 수령을 거절하지 아니한 채 계속 수수하였다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지금 민정수석만 공직자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조민양이 장학금을 받은 건 총 6개학기인데 그 전에 민정수석 전에 조국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였단 말이에요. 그때도 청탁금지법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지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민정수석만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놓고 지금 보는가. 그래서 한 구절을 조금 더 찾아봤더니 정경심 교수가 왜 해당이 안 되시라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공직자 등과 별도의 지위에서 금품을 받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수수는 그 수수받은 금액은 공직자가 받은 걸로 계산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밑에 구절에 보면 정경심이 피고인 조국과 별도의 지위에서 수수금지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이 구절은 무엇이냐면 정경심 교수를 제3자로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판결문을 요약을 해보면은 서울대 교수일 때의 조국도 공직자 등으로 보지 않았고 동행대 교수였던 정경심도 공직자 등으로 보지 않았고 민정수석 조국만 공직자로 보고 그다음에 정경심이라고 하는 그 장학금 받은 그 자녀의 어머니는 공직자로 안 본 제3자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는 상식과 맞나 해서 법을 한번 찾아봤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 계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공직자 등에는 그 동행대 교수인 어머니 정경심 교수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버지 조국 교수님도 해당이 되니까 뭐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는 자녀에게 간 장학금은 그 부모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봤던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둘 다 공직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조국 교수님한테만 200만 원, 회당 200만 원이죠. 이렇게 계산한 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직자와 네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은 네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법의 대상이 다르죠. 예, 이제 대학 교수도 청탁금지법에는 적용 대상이 되는데 네네. 그거를 간과한 것이다. 네네. 이런 의미죠. 네네. 그러면은 서울대 교수 시절에 조국도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되고 네. 동양대 교수 정경심도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된다면 네네. 그러면은 이 법적 판단이 달라지나요? 제가 그동안 신경을 못 쓴 이유가 이게 계속 뇌물죄로 재판이 주로 진행되는 네. 걸로 알았기 때문에 금액을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게 학기당 200만 원씩 1년에 4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청탁금지법에 보면 공직자가 받는 금액이 회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 그 다음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초과해요. 예. 그랬을 때 조국 교수님이 이제 조민양이 받았던 게 학기당 200만 원, 예. 1년에 400만 원이면 각각 100만 원 초과에 300만 원 초과로 1인이 받았을 때는 이 위법한 금액이 되죠. 네. 근데 이것이 공직자가 부모가 둘 다 공직자인 경우는 그 2분의 1로 나누게 되면은 예. 각각 100만 원에 연 200만 원이니까 애당초 적법한 금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제 계산이 맞다면 이것은 지금 뭐 2심에서 다투고 이래저래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다시 불러내고 계산할 게 아니라 애당초 유죄 무죄를 다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뭐 이 계산법은 제가 이상해서 그 한번 판례를 찾아왔어요. 뭐 케이스 노트라고 요즘 일반인들도 판례를 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 모든 뭐 전주지방법원에서 났던 판례나 보면 모든 공직자의 계산은 그렇게 n분의 1로 했더라고요. 그다음 뭐 굳이 판례를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검사들 룸살롱 접대로 네. 알려진 것도 뭐 4명인가 검사를 나누게 했을 때 90몇만 원이었다. 네. 이렇게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네. 그럼 이 집에서만
그 어머니는 공직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아버지만 공직자로 계산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곧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네. 애초에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생각을 이 법조문을 한번 확인해보고 좀 놀랐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국 교수님이 그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부모가 분담을 한다면 이 수수받은 금액을 2분의 1로 해서 100만 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항소 이유를 뭐 1심 때도 제기하셨고 예. 2심 때도 제기하셨는데 그건 기각했어요. 예. 그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건데 공직자가 한 명이면 제3자가 이익을 공유하더라도 그건 공직자 혼자 받은 것으로 공직자 등이죠, 엄밀히 말하면. 예.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논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논리하고는 별개로 그러면 정혜긴 교수도 공직자 등이라고 한다면 이건 제3자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죠.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뇌물죄처럼 대가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 부부의 경우에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100만 원 초과 금액이라고 한 거는 대가성이나 직무연관 여부를 불문하고 그냥 공직자에게 간 돈은 그렇게 무조건. 계산하고 나누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면 애당초 이 부분은 유죄를 선고할 일도 없고 항소심에 대해서 다툴 이유도 없는 거죠. 기소가 그렇게 됐다면 네. 변론하면서 네. 또는 재판부가 판결하면서 네. 이거는 법 적용 대상에 오류가 네네. 있다라거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할 법도 한데 그걸 다 간과했던 건가요? 그게 제가 갖는 두려움이에요. 예.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명확한 건데 왜 재판부가 한 번도 이것을 쟁점이 된 적이 없어요. 네, 쟁점으로 하지 않았을까? 예. 내가 모르는 어떤 법이 숨어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면서 지금 뭔가 확정적으로 이 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가? 뭐 이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짚어보기로는 제가 이해한 것에 잘못은 없어요. 판례까지 찾아보셨다고 하니까 네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여기 제가 이제 SNS에 올릴 때 그 장학금 받은 표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올렸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거기 이제 총 6회를 받았었는데 뒤에 민정수석이 된 이후 3회만 그 기소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청탁금지법으로 적용해서 보더라도 사실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받은 건 4회거든요. 근데 여기를 3회를 갖다가 기소를 했어요. 왜 하나는 기소하지 않았을까를 보면 민정수석 되기 직전에 지급 결정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청탁금지법 상으로는 직전에 지급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민정수석 되고 받은 거니까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포함을 안 시켰던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뇌물죄로는 적용을 하자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재판이 처음부터 뇌물죄로서 어떤 민정수석이면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조국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재판을 몰고 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되면 청탁금지법으로라도 적용시키려고 했죠. 보험 들듯이 네네. 기소한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뇌물죄에서의 방어를 하거나 뇌물죄를 따져보거나 이러면서 재판이 이제 포인트가 거기 맞춰졌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으로 적용했을 때의 대상이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거는 확인을 해보지 않고 진행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제가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이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글을 연달아 올리셨는데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미국 조지 워싱턴대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장학금을 제안받았다. 네네. 그리고 그 내용을 한국의 대학원에 입시 서류 제출하면서 네. 그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를 제출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에 대한 판결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오심이다. 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대목도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제 상식으로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인데 네.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 유죄가 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 조국 교수님 아들의 그 미국 대학교 장학증명서 사건. 네. 네, 요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그 조국 교수님 아들이 미국 대학에 있으면서 그 받았던
장학증명서라고 지금 번역이 돼서 지금 재판하고 있죠. 예. 거기에서 받았던 장학금을 그 받은 내역에 대한 서류를 국내 대학원에 진학할 때 예. 이제 내가 이러한 장학금 수령받거나 제안받은 사람이다 이런 그 증빙으로 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국 교수님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학생이 그 국내 대학원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냐면 제가 미국 대학에 옛날에 입학할 때 전액 장학생으로 그 뭐 혜택을 받고 입학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정도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낸 거죠. 예. 근데 이제 검사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어워드 노티피케이션이란 문서예요. 네. 그게 지금 미국의 입시나 이거를 그 사업에 종사하시거나 입시를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요거는 미국 대학에서 받은 장학 증명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얼마 받았습니다라는 증명서가 아니고요. 예. 미국 대학에서는 학년마다 학기마다 우리가 너한테 이만큼 줄 수 있어라고 먼저 보내는 통보서가 있어요. 예. 그럼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워크 스터디라고 해서 근로 아르바이트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뭐 혹은 조교나 TA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해야만 주는 것도 있고 혹은 무이자지만 어떤 론이라고 하는 대출 장학금 우리로 치면 국가 장학금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처음 오는 제한 통보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이 이제 그 중에 어떤 걸 억셉트하거나 리젝트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난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학금이 확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국 교수님의 자녀가 국내 대학원에 냈던 건 이 어워드 노티피케이션이라는 문서예요. 장학금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아니고 네, 이런 학교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네, 예. 학교가 이 정도에 나한테 제안을 해준 정도의 이런 학생이었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검사는 그거를 장학 증명서라고 번역을 해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학교 다닐 때 이 금액을 받았습니다라는 증명서류라고 이것을 그 주장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학생이 미국 대학에서 실제로 받은 장학금하고 여기 문서에 적힌 장학금하고 비교를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위의 장학증명서를 내서 국내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을 위계로 속였다. 이게 지금 기소 내용이죠. 네. 근데 이제 재판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뭐 많지도 않아요. 한 두어 가지 정황을 들어서 실제로 이것은 피고인들은 그 학교 측으로부터 제한받은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그 통보서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기에 이러이런 점을 살펴볼 때 이 금액은 입학 담당자들이 그 학생이 실제 받은 금액으로 오인 착각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장학증명서의 실제 수령 금액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네. 더불어서 이게 뭐 업무방해 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입학 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충분히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을 만한 서류였다. 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어워드 노티피케이션의 문서를 보는 사람이라면 너무 터무니없는 판결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재판에서 가장 문제가 된 점은 뭐냐면 우리 다른 분들도 이제 언론에 많이 뭐 공개는 됐어요. 뭐 가족간 문자도 공개가 되고 별의별 것이 다 공개는 되는데 정작 이 제출한 어워드 노티피케이션이란 문서가 어떤지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법정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띄웠는데 검사가 그 문서 전체의 본문 내용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금액에만 신경을 쓰도록 몰아간 기법이 있었죠. 이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과 네. 아들이 실제 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다. 네네. 그러니 허위다. 이런 용도로만 사용을 했다. 네, 제가 뭐 참고로 SNS에 올렸는데요. 예. 먼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쓰고 있는 장학증명서를 한번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네. 있어요. 네. 제가 올린 게 장학증명서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은 뭐 국내용입니다. 국내 대학교일 겁니다. 네. 거기 보면 제목이 Certificate of Scholarship이라 돼 있어요. 이제 Certificate라 돼 있죠. 확인서죠. 그다음에 거기 본문에도 보면 This is to certify로 시작해요. 아래의 금액을 이 학생이 받았음을 확인해 줍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금액을 받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증명서는 이 Certification이나 Certify로 내용이 시작이 예. 되죠.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이제 그건 말 그대로 장학증명서.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례일 뿐이고 실제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제출한 문서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럼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제출한 문서는 어떤 겁니까?
네, 제가 SNS에 이거 하나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예. 이 하나는 연세대하고 이제 충북대에 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충북대는 이제 3학년 때 2016, 17년도 것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형식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이게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 제가 동료 연구과를 졸업한 다른 교수들한테 2명한테 잠깐 내 생각이 틀린가 하고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도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게 왜 유죄를 받아였어요. 예. 이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이 Award Notification이에요. 아까 Certification이 아니죠. 네네. 제목이 일단 이미 증명서가 아니고 제안서다. 통지서죠. 예, 네. 통지서 공지문. 네, 이런 그렇죠. 거다. 예. 그 다음에 그 장학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금액을 가지고 재판에서 내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된 건 이 금액 아래 위에 금액에 대한 설명이 다 적혀 있어요. 이것이 판결문에도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판결문에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예. 이 장학 금액을 기재하면서 맨 첫 단락이 뭐냐 하면은 당신의 그 조지 워싱턴 대에서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이 재정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 재정 지원을 장학 금액을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요. offer라는 금액이 단어가 제공할 수 나오죠. 있다. 네, offer로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다음의 금액은 우리가 당신에게 제안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안내문으로 시작하고 장학 금액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은 이 금액의 성격이 어떤지가 매 단락마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 장학 금액 표시된 거의 바로 아래 첫 단락은 이 중에 몇몇 장학금들은 당신이 이걸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뭐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니 한번 확인해 봐라. 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현재 그 목록에 올려져 있는 현재 금액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재원에서 줄 수 있는 최대치인데 나중에 다른 시점에 가가지고는 이 금액을 재평가할 수도 있다. 다시 우리가 제한할 수도 있다는.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죠. re-evaluate라는 단어가 정확히 등장하고요. 네. 그다음 current award라고도 하죠. 지금 현재 금액이고 나중에 재평가돼서 다시 산정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this offer of financial assistance라는 문구가 명확히 등장해요. 네. 이 재정 지원의 제한, offer라는 금액입니다. 이 제안서를 accepting 하는 것, 안 하는 것은 당신이 동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컨디셔널하다, 조건적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금액은 우리가 제안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당신이 동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금액은 변동된다는 네.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신중하게 우리 정보를 읽고 너가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선택을 하라는 금액이에요. 내용이죠. 이건 누가 봐도 이 내용이 제출된 문서예요? 이 문서 그대로죠.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네. 장학금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아니고 네. 대학에서 이렇게 제안을 받았다. 라는 거는 누구라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니 저는 법정에서 이 문서가 현출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없어요. 아마 현출이 됐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 본문이 잠깐 등장하면서 바로 금액 쪽으로 이 검사가 이 본문 전체를 띄웠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를 설명해 나가면서 변론한 적이 없어요. 예. 다만 여기 안에 있는 금액 부분만 따로 떼어내요. 따로 떼어낸 다음에 따로 표를 만들어서 실수령액하고 만든 표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판사도 이 문서 안에 있는 아래 위의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그 보면은 실수령액과 맞냐 안 맞나 뭐 이런 엉뚱한 쪽으로 계속 가죠. 거기다가 뭐 그 가족 간 문자에다가 뭐 엄마 수고했어라거나 뭘 오려 붙였다거나 그 다음에 컴퓨터 기록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 흔히 표창장 재판에서 많이 봤던 것들이죠. 네. 굉장히 많고 복잡한 것들이 동원이 됐는데 정작 이 문서의 금액 아래 위로 있는 설명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제 기억에 없어요. 이 문서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증명서다 또는 종합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라는 오인이나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라면서 유죄 판결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금액은 입학 담당자들이 실제로 이 학생이 수령한 금액으로 오인 착각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전혀
착각할 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입학 담당자들이 충분히 꼼꼼하게 보더라도 그렇게 속을 만한 문서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동안 뭐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문서를 볼 수가 없었지만 네네. 증거로 제출은 됐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재판부는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죠?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청탁금지법하고 유사한데요. 네.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검사들이 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논점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시선을 유도해서 네. 판사들이 그 주변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사들은 이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가 이 문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문서가 네. 국내 그 두 대학원에 실제로 제출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허위다라는 건데 정작 그 문서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아니고 내가 대학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 이런 문서인데 어떻게 이런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서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네. 조지 워싱턴대에서 받아서 제출한 문서인가요? 아니면은 누군가 작성해 준 문서인가요? 이것은 이제 이 문서는 보다시피 그 학교로부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장학증명서처럼 학생처에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떼는 문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 이제 실제로 최종 수령한 거에 대한 확인서가 아니라 처음 제안받는 게 여기도 본문에 나오는데 G웹이라는 게 등장해요. 조지 워싱턴 웹이겠죠. 그 대학교. 그러니까 웹상에서 제안서를 통보받고 거기에서 리젝트하거나 억셉트하거나 이렇게 그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웹상에서 남아있는 자료를 출력해 가지고 낸 거죠. 대학 웹에서 있는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표창장 재판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요. 네. 이제 과거에 최초에 받았던 그 제안, 이게 제안을 받고 한번 어떤 그 억셉트를 하거나 디클라인을 하거나 하다 보면 계속 변동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초 게 남아있지 않아서 정경심 교수가 그 2학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남아있지 않은 자료니까 최초에 받았던 것으로 기억되는 거를 본인이 수정을 해서 낸 게 있어요. 그게 약점이라고 봤겠죠. 이제 그런 기록들을 동원해서 너가 이거를 변조했거나 위조해가지고 가짜로 뭘 냈을 수 있어. 뭐 이 재판의 분위기가 이런 쪽으로 쏠렸죠. 굉장히 많은 변론들이 이제 그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땐 하나만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국 사태 초기처럼 본물처럼 터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걸 어떤 변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그냥 무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법에서라도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 꼭 이 증거를 한번 봐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짚어보면 이 조지 워싱턴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내용이 그 쪽지 시험, 네. 온라인 퀴즈, 네. 그걸 대리 시험을 봐줬다거나 부모가 대신 풀어줬다거나 네네.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내용 많이들 기억하실 거거든요. 네네. 온라인 퀴즈를 부모가 대신 풀어줬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네네. 이게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퉈졌던 혐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판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 학칙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 학칙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 온라인 시험을 포함한 무감독 시험에 대한 그것에 대한 안내 규정이 학칙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물론 변호인도 얘기를 했을 텐데 판결문이나 이런 때는 그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땐 그 학교에서 이런 무감독 시험에 있어서의 그 타인의 조력 행위, 우리가 흔히 대리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올바른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대리 시험이란 거는 대신 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용어로 지금 오염이 돼 있는데 어쨌든 타인의 그 수강생이든 비수강생이든 타인의 조력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부정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학교의 학칙상에 이제 그 별도의 섹션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섹션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그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느냐라고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과거에 이제 학생처장 하면서 학생징계위나 이런 부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규정을 들어서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는 그걸 징계위에서 부정행위라고 판단을 못 내릴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판결은 어떻게 났냐 하면은 학칙에 비추어 봤더니 부정행위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게 아니에요. 예. 학칙 얘기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학문 윤리 규범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식을 벗어났다는 건가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놀랍죠. 네. 그것이 어떤 그 일반 국가 수능이나 국가 공인 어떤 자격 시험이 아닌 대학교 내 교과목 시험을 지금 다투는 거잖아요. 그 해당 2%짜리. 네. 그거를 다투는 데 있어서는 그게 부정행위냐 아니냐는 그 기간 내의 규칙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맞을 텐데 네.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일반적인 그 학문 윤리 규범, 그럼 판사가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하나가 있고요. 두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은 그거는 공소장에도 검사가 거짓말을 써놨었어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공소장이에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러이러하게 도왔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해당 과목의 규정을 보면은 시험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봐야 되며 무슨 노트와 뭐 책은 허용되나 타인의 도움은 금지된다라고 돼 있다. 이 공소장에 썼거든요. 근데 뭐 재판에 보셔서 알겠지만 타인의 도움이 금지됐다는 안내 자체가 없고 규정도 없이 명시적으로 그런 진행됐죠. 안내를 한 바가 없다고 이 과목의 해당 교수인 맥도날드 교수도 확인을 해줬죠. 네, 확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실러버스에도 그런 안내가 없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것 같으면은 그때 같이 수강하던 미국인 학생들은 기숙사나 도서관에 모여서 모여서들 같이 받고 네. 자기는 봐줄 사람이 없어서 부모의 도움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검사 공소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당 과목의 온라인 시험, 그 시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도움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공소장에 썼어요. 그런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는 것도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판사가 봤을 때 이것은 어쨌든 평가가 되는 건데 그 도와준 행위는 일반적인 윤리규범으로 봤을 때 부정행위다라고 하는 학칙과 무관한 일반 윤리규범 도덕적 기준으로 이거를 판단한 게 말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미국 그 대학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봤어요. 네. 조지 워싱턴 대 담당자한테요? 네, 그 학문 윤리 예. 학문 뭐라 그러죠? 그 학문 진실성위원회 진실성위원회 예. 네, 거기 담당자 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어요. 어허. 뭐 최근에 받았었는데 예. 뭐 정직한 답변입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답변도 아니고 뭐 아니지만 정직한 답변은 뭐냐면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커닝이나 치팅이죠. 부정행위로 판정될 수 있느냐. 혹은 그런 것이 당신네들의 위원회에 이렇게 그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올라왔을 때 학생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네. 이 두 가지를 제가 질문했었어요. 근데 그 왔던 답변의 요지는 그것은 부정행위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해당 과목에서의 안내와 소통 여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필수적으로 해서 그것을 판단할 것이다. 이것이 요지였어요. 예. 그러니까 부정행위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안내 안 했으니까 부정행위가 아니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이쿠드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네. 부정행위가 될 수는 있는데 두 번 어게인이라고 요약하면서 답을 했는데요.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주어진 상황에서의 그 구체적인 몇 가지 팩터를 확인해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답이 왔어요. 저는 그게 가장 정상적인 우리의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봐요. 그 말인즉슨 실제 담당 교수가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이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반에서 가장 합리적인 다른 수강생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볼 것이고 또 이 시험을 보기 직전에 학생과 교수 사이에 그에 관한 소통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것이고 그 클래스와 시험의 성격도 확인할 것이고 이런 걸 팩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몇 가지 요인들을 확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서 학생의 어떤 그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과목
낙제 혹은 뭐 그 해당 시험 0점 처리 뭐 이 정도의 징계도 이렇게 엄밀하게 하는데 네. 이것이 지금 사법적으로 형사처벌을 한 데 있어서 그런 내용을 보지 않고 일반적인 학문 윤리 규정에 따르면 남 도와주는 거는 부정행위니까 네. 유죄야. 이렇게 처벌하는 게 야, 이렇게 훨씬 사법 체계가 훨씬 더 간단하고 뭉뚱그려서 하는 건가 뭐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 사안을 가지고 법정에서 형사처벌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법조인들보다 네. 교육 현장에서 대학에 계신 교수님이라서 이 사안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체 시험에서 2%짜리 수시고사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과목 교수의 성적 그 업무를 방해를 한 것이라면 네. 저희 대학교에서 출석이 평균적으로 10% 반영이 돼요. 네. 그럼 출석 1회 정도가 거의 1% 가까이 반영되는데 애들이 대출을 하거나 해도 거의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대리 출석. 네. 우리 마치 낭만처럼 학생들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목소리 바꿔가면서 네, 뭐 이런 거. 그 제가 가진 가장 큰 의문은 이거예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아까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의 답변이 저는 참 현명하고 상식적이라 생각해요. 애당초에 그거는 살펴볼 여지도 없이 아니야라는 답도 아니지만 네. 왔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할 사안이지 무조건 남 도움받아서 시험 본 건 부정행위야 이렇게 판단하진 않겠다는 네. 거거든요. 저는 그런 합리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학에서 지금 출석에도 실제로는 오지도 않았으면서 친구를 통해 몰래 출결을 하여 교수의 업무를 방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게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각 기관의 자율성이나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다 법의 그 어떤 소나기 아래 들어가게 되고 뭘까요? 그렇게 얻어지는 이게 과연 첫 판례라고 해서 되게 뭐 그렇다는데 만약에 이런 거죠. 수능 시험이나 국가 자격고사나 그런 게 아닌 어떤 대학 교내에 교과목이 있고 그럼 대학교 안에서 자체의 규율이 있고 그 처벌 규정이 있고 행정적으로 처리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대학 안에서 수사를 의뢰하거나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별개의 수사기관이 이거를 뒤져봤더니 얘는 옛날에 대출했어. 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과제를 누구를 뺏겼어. 네. 근데 이게 업무방해라고 사법기관에 올렸을 때 이 사법부가 이것을 과연 우리가 사법적으로 그 판결을 내린 대상으로 맞는가라는 그 질문을 한 번도 던지지 않는다는 게 이상해요. 네. 네. 어찌 됐든 뭐 이외에도 뭐 그 몇 가지 이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법적 판단은 이제 최종심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발굴을 하고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처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과거형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국 사태라고 하는 2019년 이전에 저도 어떤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사회에 관심도 있고 책도 읽고 시사에 관심도 가지고 살았던 소위 어떤 80년대 세대의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사태를 겪고 재판을 방청하고 그 재판 안에서 오가는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학교 현장에 있으니까 좀 다르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바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취약하며 어떤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그동안 제가 갖고 왔던 그 권위에 대한 믿음이 깨졌고요. 그다음에 조국 교수님 이 재판에 있어서도 지금 이 입시 비리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제가 4년 전 발간하지 인터뷰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지금 이 재판에서 하고 있는 게 학생 고등학교 때 교회 뭐 현장 체험학습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입시 비리라고 뒤지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것이 학교 현장에 있어 보면 어떤 성격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공직자의 입시 비리로서 사회에 어떤 그 기회와 공정을 박탈한 뭐 사건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판결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만의 어떤 법적인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진실과 동일하진 않다. 그렇다면 조국 교수님이나 정영신 교수님이나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무고하게 당하진 않으셨겠죠. 하지만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제가 봐도 굉장히 무리하며 무고하게 만연상인 양에 내몰렸고 그 사법적 판결도 부당한 게 있는데 이건 사법적으로는 정당할지라도 우리가 사회적 평가는 할 수 있지 않은가. 네. 그동안 절대로 신성불가침이라고 했던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지금 뭐 사법부가 나쁜 사람들이야 누가 지금 뭐 누구 편이야 이런 식의 공격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열린 사회고 민주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사법 시스템도 우리의 전체의 어떤 그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본다면 그 사법 판결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적인 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게 날지라도 그것에 대한 도덕적 평가, 사회적 평가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온전한 정보를 가지고 내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문도 함께 역사적 평가의 대상으로 넘어가겠죠. 그때는 과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결한 것이 정말 공정한 정의를 이루기 위한 사법적 판단이었느냐 아니면 그것이 정말 과도한 마녀사냥이었냐. 단적으로 예를 들어 800원을 횡령했다는 버스 기사에게 어떤 유죄를 선고해서 그 식구들의 가게를 끊게 한 재판이 있잖아요. 그것에 네. 대해서 사법적으로는 맞는 판단이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버스 기사를 너는 횡령범이야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서 사회적으로 일어설 수 없게 만든 판사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우리가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우리 안에서 건전한 사회적 평가가 계속될 때 사법 시스템도 좀 더 우리의 상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